안녕하세요. 자, 마케팅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129페이지에 오시면 꼭대기에 제품 전략 이렇게 써 있는 파트. 제품 전략 안에 제품 믹스 이런 얘기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그냥 제품 전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품 믹스 전략.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제품에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상표 전략, 또 하나는 제품 수명주기 PLC 전략, 두 가지 배웠거든요. 두 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건 세 번째 정도 중요한 거예요. 제품 믹스 전략은 보통 제품 구색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색 하는데 이 제품 전략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구색을 잘 갖추는 것이다. 구색을 잘 갖추는 것이 제품 전략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동네 가게 나갔는데 가게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한 가게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한 가게는 물건이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어느 가게 들어갑니까? 당연히 다양하고 많은 쪽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구색을 잘 갖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색을 잘 갖춰두는 것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흡입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춘 모든 제품이 다 잘 팔릴 필요가 없어요. 다 잘 팔리지도 않아요. 하지만은 구색을 갖춰놓는 것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품 구색 또는 제품 믹스라고 하는. 그래서 제품을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 이것이 이제 제품 전략에서 중요한 세 번째 아이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제품 믹스를 이해하려면 구성 요소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표 잠깐 참조하시는데, 표를 보시면은 계열과 품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열과 품목. 제품 믹스는 계열과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A 제품 계열, 여기는 B 계열, C 계열, 이렇게 이제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 안에 품목이 있어요. 품목 1, 품목 2, 품목 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계열과 품목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계열은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쵸? 품목들의 집합이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열은 품목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요것이 예를 들어서 TV 계열, TV, 냉장고 계열, 그 다음에 뭐 세탁기 계열, 이런 식이고요. TV 계열 안에 들어가 보면 품목이 흑백 TV, 칼라 TV, HD TV, 3D TV, 스마트 TV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세탁기다 그러면 요즘에 벽걸이형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 넣는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열 품목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제품 믹스 전략, 그러니까 이 믹스를 얼마나 잘 갖췄느냐, 구색을 얼마나 잘 갖췄느냐 얘기는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모양은요, 첫 번째가 모양을 얘기할 때 넓이, 길이, 깊이 이런 얘기를 꺼내요. 넓이, 길이, 깊이.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품 믹스의 넓이 또는 폭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열의 숫자를 넓이 또는 폭 이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이에요. 3. 폭이 얼마나 되면 3,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넓이.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얘기인데, 길이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계열의 길이라고 그래요. 계열의 길이.
계열을 이제 영어로는 라인이라고 하기로 해요. 라인의 길이인데, 이 라인의 길이는 여기 A 계열은 3, B 계열은 예를 들어서 4, 여기는 5. 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 숫자. 요게 계열의 길이가 돼요. A 제품 계열의 길이는 3, B 계열은 4, C 계열은 5. 이렇게 되고요. 이걸 계열의 길이라고 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여기 12가 나오거든요. 합치면은 요거는 믹스의 길이라고 그래요. 믹스의 길이. 전체 합은 이제 믹스의 길이고, 각 계열별로 길이가 있고요. 합치면 믹스의 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넓이가 나왔고, 이제 길이가 나왔는데요. 이제 하나가 빠진 게 깊이가 남았어요. 깊이가 뭐냐 그러면은, 요 품목의 가지수. 요걸 우리가 깊이라고 합니다. 깊이. 그래서 이제 A 품목, 첫 번째 품목이, 아까 제가 흑백 팁이다. 흑백 팁이면은, 14인치, 16인치, 뭐 20인치, 뭐 25인치, 뭐 이렇게. 그걸 우리가 깊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품목 안에도 가지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깊이 얘기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넓이, 길이, 깊이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이런 입체 그림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입체 그림으로. 근데 요걸 우리가 넓이, 폭, 요거를 길이, 요거를 깊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 길이는 사실은 요 길이 갖고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요 길이, 그리고 깊이가 또 따로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 믹스 전략이라는 것은 이 모양이 예뻐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양이 너무 이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좀 극단적으로 특수한 모양을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깊이가 깊은 형태.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깊이는 얕은데 넓이가 넓은 형태.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얘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다양한데 깊이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품목은. 다양한데. 예를 들면 어디? 이런 데. 웬만한 것 깜짝 놀래. 이런 것까지 있었어? 이런 데 있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생각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넓진 않지만 어떤 한 품목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어디? 어떤 전문점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전문점. 별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토바이 전문점. 그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은 요게 물론 이제 당연히 다 오토바이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죠? 여기는 넓은 거고, 여기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너무 이래도 안 좋고, 이래도 안 좋고, 요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갖춰도, 우리가 이제 제조회사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을 때 가장 예쁘다. 물론 이제 그 유통업종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양을 가지고 이 믹스 전략, 여기 모양이 예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목표는 뭐다? 구색을 잘 갖추어서 소비자를 강력히 끌어당기는 게 목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품 믹스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강력히 흡입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골격이고, 몇 가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제품 믹스 전략의 척도가 총 4개인데요. 지금 3개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넓이, 두 번째가 길이, 세 번째가 깊이. 이렇게 3가지가 소개됐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4번째 척도는 뭐냐면 일관성이라는 일관성. 제품 믹스의 넓이, 길이, 깊이 말고 제품 믹스의 일관성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필요한데, 일관성은 뭐냐면은 요 계열과 계열 사이의 밀접성을 말해요. 계열과 계열 사이의 밀접성. 그것이 일관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보통 구분하는데, 예를 들면은 요게 만약에 TV 계열, 그 다음에 요게 라디오 계열,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뭐 컴퓨터 계열, 그럼 상당히 밀접한 편이에요. 제품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TV 계열인데 이게 라면 계열, 이게 의류 계열, 굉장히 멀어요. 일관성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관성 얘기는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앞에 넓이, 길이, 깊이는 약간 양적인 척도고, 이 일관성은 약간 질적인 척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개 척도 가지고 제품 믹스 전략을 우리가 짜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요 밑에 가시면은 작은 글자로 3줄이 나와요. 요 밑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랑 세 번째 비교하시는데 다양성하고 차별성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제품이 참 다양해 이런 말하고 참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어 같은 말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거든요. 그래 달라요. 다양성은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진 걸 말하는 거고 차별성은 이렇게 밑으로 많이 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건 다양성 얘기예요. 다양성이 높다. 요거는 차별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성이 높다. 그리고 이 용어를 마케팅에서 쓰는 특수한 용어니까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제품 믹스 전략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더 해볼게요. 그 제목이 라인의 추가 및 제거 전략, 그 다음에 라인의 분할 및 통합 전략 두 가지가 나옵니다. 라인의 추가 및 제거 전략. 라인이 뭐였죠? 라인이 그냥 계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라인은 그냥 계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라인의 추가 및 제거 전략은 뭐냐면은 라인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는 게 라인의 추가예요. 그쵸? 이게 D 또 여기 가서 E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라인의 추가고, 라인의 제거라는 거는 이거죠. 이게 그쵸? 라인의 제거 또 이거 이렇게 제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라인의 추가나 제거 전략은 넓이의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라인을 추가했다는 얘기는 넓이를 넓게 한 거고, 라인을 제거했다는 것은 넓이가 좁아졌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넓이를 넓게 하는 게 좋으냐 좁게 하는 게 좋으냐, 그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보시면은 그 라인이 너무 많았을 때, 라인이 너무 적었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이 소개가 되는데, 보세요. 라인이 너무 적으면 이쪽 방향이죠. 라인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감소에 점유율 감소에 이런 단점이 있어요. 매출이나 점유율 감소. 반면에 라인이 너무 많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단점이 그 수익성 악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두 단점을 고려해서 너무 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일로 가도 안 되는데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된다는 요 모양이 예뻐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이렇게 가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면 보시면 라인의 분할 및 통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라인의 분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였다 쳐볼게요. 15. 너무 많아. 그쵸? 관리하기 힘들어. 그래서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이걸 쪼개가지고 여기가 7, 여기가 8. 이게 분할한 거예요. 라인을 분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C고 여기는 C 다시 이렇게 되겠죠. C랑 C 다시. 아니면 C랑 T. 이렇게 쪼갠 거예요. 15를 이렇게 줄로 쪼갠 거. 그게 이제 분할이고요. 통합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여기가 3. 너무 적어. 그냥 한 사람이 맞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한 팀이. 합쳐가지고 요거를 그냥 5. 그쵸? 그럼 이게 없어지고 그냥 다 여기까지가 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개념은 요 개념이다. 이렇게 가면은 이게 분할하는 거에 통합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 가면. 통합하는 거지, 통합. 통합하면 길어지지. 그죠? 2, 3이 아니라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분할하는 거지, 분할. 그죠? 분할해서 15였던 이 길쭉한 애가 반 잘라져가지고 7, 8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할과 통합 얘기는 이쪽 얘기구나. 이거는 분할, 이건 통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깊이가 깊어지느냐 또는 뭐 얕아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자 책에 보시면은 이 깊어지는 거 얕아지는 거에 대해서 각각 단점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 계열 내 품목수가 적으면, 자 적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적으면 올라가는 거지, 그쵸? 분할. 그러면은 매출기의 상실. 그 다음에 계열 내 품목수가 많으면 화살표 어느 쪽이에요? 내려가는 쪽이죠. 내려가면은 수익성 감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적당했으면 좋겠다. 예뻐야 된다. 그 얘기 똑같은 게 모양이 예뻐야 된다. 내가 감당할 정도로. 그죠?
그게 일단은 제품 믹스 전략의 기본 개념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그 네 줄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과거에 경영 전략을 배운 적이 있는데, 경영 전략 중에서 뭐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그다음에 기능별 전략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고, 이 기업 전략이 요게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방향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뭐 공격 또는 뭐 성장 전략, 유지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축 전략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 공격 성장 전략은 목표가 이제 보통 마켓 시어나 아니면 매출액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했었고, 얘네들은 뭐였죠? 이익 극대화, 이게 목표였었어요. 특성이나, 그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이 공격 성장 전략 또는 유지 방어 전략의 장점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점. 그러니까 공격 성장을 하면 장점이 마켓 시어나 세일즈 높아지는 거고, 유지나 방어 전략하면 장점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제가 안 씁니다. 왜냐면 이게 상반된 개념이니까 안 써도 되는데, 여기는 단점이 뭐예요? 여기는 이익이 낮다는 거지. 여기는 단점이 뭐예요? 마켓 시어나 세일즈가 낮다는 거지. 그쵸? 어차피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장점은 저쪽의 단점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격 성장 전략은 단점이 이익이 적어. 그 다음에 유지나 방어 축소 전략은, 그러니까 소극적 전략은 마켓 시어나 세일즈 매출액이 낮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네 줄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첫째 줄에 라인 너무 많으면, 이거를 깊게 생각하지 말고, 많다는 얘기는 약간 공격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거예요? 라인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공격적인 거잖아요. 그럼 단점이 뭐예요? 단점. 공격적인 단점이 뭐다? 이익이 적다는 거지. 읽어보시면, 라인 제가 많으면부터 했네? 라인이 많으면 둘째 줄부터 했어요. 둘째 줄 보니까 단점이 뭐예요? 수익성 악화. 이익이 적다는 거지. 첫째 줄 보시면은 라인이 적으면이 뭐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잖아요. 그럼 단점이 뭐예요? 뭐 매출액이나 뭐 세일즈가 적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점유율 감소라고 써있잖아요. 외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 아래 두 줄 보시면은 계열 내 품목수가 적으면부터 볼게요. 적으면은 공격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거지. 그럼 단점이 뭐예요? 방어적인 거 단점은 세일즈나 마켓 시어가 적다 이거지. 그쵸? 보니까 매출기의 상실, 매출액 적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열 내 품목수가 많으면 뭐예요? 공격적인 거지. 그럼 단점은 뭐예요? 이익이 적다는 거지. 수익성 감소 써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은 새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영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항상 반대되는 개념만 비교하시면 돼요. 공격적인 거냐, 방어적인 거냐. 그죠? 그럼 공격적인 거는 이쪽이고, 이거나 이거. 방어적인 것은 이거나 이거. 그럼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따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별 부담이 없어집니다. 자, 됐고. 그 아래 서비스 관리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심화반 가시면 좀 더 할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좀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은, 서비스를 타이밍별로 구분하면 사전 서비스, 그 다음에 진행 중 서비스,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이제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거, 사후 서비스가 그동안 제일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포 서비스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사전 서비스. 그쵸? AS보다 BS, 비포 서비스가 더 중요해졌다. BS는 뭡니까? AS는 물건이 뭐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 하자가 있을 때 그걸 사후적으로 대처해 주는 건데, BS는 뭐죠?
고장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뭔가 좀 우려가 된다, 조심해라, 또는 그냥 바꿔준다든가 그런 거. 리콜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리콜 하는 것도 사전 서비스죠. 사고 나기 전에 이런 게 우려가 되니까 갖고 오면 바꿔주겠다 한다든지, 그런 쪽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죠? 그 정도 얘기 일단 해드리고, 두 번째, 품질 평가가 어렵다. 이거는 누구랑 비교하냐면 유형의 제품과 비교해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방 가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자리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해서 무형의 서비스가 품질 평가도 어렵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왜 어렵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형의 물건 뭐 이런 거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이게 더 품질 평가 어렵대요. 이거보다. 왜 어렵지? 네, 왜냐면 이제 다음에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간단히 알려드리면, 이런 거는 표준품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물건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 물건의 평가랑 거의 비슷해요. 물건 요거 한 개만 평가해 두면은 여기서 같이 나온 애들 있잖아요. 함께 나온 애들 평가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거, 이거 음식점 가시면 되게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별로인 적도 많죠. 그죠? 그래서 품질 평가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잘 이렇게 호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거 달라지고, 또 지금 현재 수업 시에 여러분 반응, 여러분의 눈빛, 이런 것이 저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쵸? 여러분이 여기 태반이 자고 있다고 해보세요. 제가 강의할 맛이 안 나겠죠? 여러분이 막 그냥 눈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쵸? 적극적이고,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때 달라요. 서비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품질평가 어렵지. 됐죠? 일단 자세한 얘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고, 그 정도 얘기할 게 있고, 3번은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할 건데, 했던 얘기죠. 우리가 우선 4P를 배우셨고요. 이제 배우고 있고요. 현재 배우고 있고, 4P에다가 우리가 4P에다가 2P 더한 거 배운 적 있고요. 배운 적 있고, 지금은 3P를 더해가지고 7P라는 걸 이제 잠깐 소개할 건데, 요것도 배웠으니까. 이게 뭐였죠? 여기 이제 메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메가 마케팅. 요 2P는 뭐하고 뭐지? 정치와 여론. 이죠? 네,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P 얘기 나올 때는 요거는 뭐죠? 이것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7P를 뭐라고 하지? 서비스 마케팅. 그다음 서비스 마케팅에 해당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피지컬, 에비던스.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무형의 유형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유형의 증거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뭐 프로세스 하면은 요거를 그냥 우리는 시스템, 그 다음 people, 요거는 이제 종업원. 그쵸?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7P 활동이라 얘기하는데, 서비스에서는 4P 외에 4P도 워낙 중요하니까 뭐죠? 제품, 가격, 경로, 촉진. 그쵸? 요거 외에 이것까지도 추가로 고려하게 되는 것을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 그러면 이제 했고 이제 그 가격하고 이제 쉴 건데요. 오늘은 제가 좀 아마 일찍 끝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오신 다음에 뭐 한 2시간 다 안 하고 뭐 한 1시간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제가 재무하고 회계를 해야 되는데, 재무 지금 원고 거의 마감이 돼갖고 이제 나올 거거든요. 아직 책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수업 못 할 것 같아. 재무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제가 약간 그냥 책 없이 기초기 좀 해드려도 되는데,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다음 시간에 책 가지고 그냥 쫙 해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지금부터 1시간 정도 하면은 요 가격이 끝나고요. 1시간? 1시간 좀 넘게, 1시간 10분? 뭐 이 정도 해서 이제 끝나고, 식사하고 오시면은 이제 EP가 남는데, 지금 이제 제품 끝났고, 지금 방금 끝났고요. 가격할 거고, 가격이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짜리고, 그다음 나머지 두 개가 1시간짜리 합쳐갖고, 1시간짜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좀 일찍 끝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 의견 좀 들어보고, 제가 또 판단해보고,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자, 그럼 4P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P가 어떤 거죠? 제품입니다. 제품. 좀 전에 끝난 거. 그 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PLC입니다. PLC. 제품 수명 주기. 워낙 중에 제가 그 큰 표를 꼼꼼하게 다 해드렸죠? 거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요 가격하고 세 번째 유통. 그 두 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촉지는 조금 덜 중요한데, 그 가격은요, 요거 이 흐름을 갖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은 자, 우선 책에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맨 머리 타이틀 쪽에 그림이 하나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책에는 이렇게 세로로 간 걸 저는 가로로 지금 쓴 거예요. 그쵸? 그 안에 보면 가격 용어가 굉장히 많죠.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용어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용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칠판처럼 이렇게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매우 유용하고 쉽다는 거예요. 그쵸? 각 단계별로 가격 전략들, 가격 정책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두세 개밖에 없어요. 두세 개나 좀 많으면 서너 개밖에 없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쉬워져요. 근데 이 큰 틀을 머리에 먼저 넣어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 목표부터. 우선 여기 가격, 가격 크게 말하면 가격 전략 얘기인데, 가격 전략의 수립 과정이죠. 물론 이런 전략이란 말도 있지만, 이 가격 전략 수립 과정 첫 번째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 목표는 책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시장 확대 쪽이냐, 아니면 경쟁력 확보 쪽이냐. 이렇게 목표를 먼저 세우고요. 그 목표라고 하는 건 약간 어떤 도달 지점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도달 지점. 저기 멀리 보이는 곳. 근데 그게 딱 정해지면은 두 번째 할 일이 이제 전략인데, 전략은 이제 좀 작게 표현하면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방향. 그죠? 방향을 잡는 건데, 그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전략과 전술 구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략이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이고 또는 거시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술에 비해서. 전술은 조금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거라면 전략은 약간 멀리 바라보는 거잖아요. 크게. 방향 결정.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나머지 다 나중에 뒤로 이제 밀리는 거고, 이 가격 전략은 장기적 거시적 의사결정인데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세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 고가 전략. 두 번째는 상대적 저가 전략. 세 번째는 대등 가격 전략.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상대적 고가냐, 상대적 저가냐, 대등이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든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장기적이고 거시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적 고가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끝까지 고가가 좋겠다는 거예요. 한 번 고가면 끝까지 고가, 한 번 저가면 끝까지 저가, 한 번 대등이면 끝까지 대등, 뭐 이런 거지. 뭐 고가였다 저가, 저가였다 저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고가는 끝까지 고가, 한 번 저가는 끝까지 저가. 왜 그럴까요? 왜 바뀌면 안 될까? 크게 하세요. 틀려도 되니까. 자, 가격은 그 회사 이미지 역할을 할 때도 많다 이거예요. 이미지 역할.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가 고가품을 취급하는 회사다, 이런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데 그 회사가 저가품 내놓으면 그 회사한테 도움이 됩니까? 분위기만, 그쵸? 이미지만 깨져. 고가를 취급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저가가 나면 별로 고객들 인정도 안 하고 그 회사 이미지만 훼손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 고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그 백화점 업계에 가시면은 그 저 압구정에 가면 갤러리아라고 있어요. 갤러리아.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되게 이제 고가품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근처 그 서초동에 가시면 삼풍백화점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거기도 이제 고가품 취급하는 회사 이미지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없어진 것 중에 저 종로 광교 쪽에 가시면은 뿌랭땅 백화점이랑 있었어요. 뿌랭땅. 근데 다 없어졌어, 두 개는. 그죠? 하나는 무너져서 없어졌고,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유통이 외국 브랜드가 들어와서 잘 안 돼요.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토종 브랜드만 성공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유통은 신기하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망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갤러리아는 살아있으니까, 갤러리아가 고가품 취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고, 앞에, 백화점 앞에 광장에다가 좌판을 깔고, 땡천, 1,000원에 가져가세요, 이런 걸 막 하기 시작하면 도움이 될까요? 욕만 먹어요. 그쵸? 안 오려고 그래, 이제. 창피해서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고가면 끝까지 고가가 좋고, 한 번 저가면 끝까지 저가가 좋은 거지, 고가였다 저가, 저가였다 저가, 이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저가품 취급하는 회사, 예를 들면 요즘에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어떤 좀 넓은 지역을 한 달이나 두 달 빌려가지고, 막 옷 아니면은 뭐 등산화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거를 90% 할인이라고 막 광고 쳐서 이제 파는 데가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그쵸? 그 아주 전형적인 저가품 취급하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유명한 무슨 브랜드 제품 이런 거 갖다가 팔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인정도 안 해요. 완전 짝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브랜드도 훼손돼. 그쵸? 짜가가 많은 브랜드인가 보다, 사지 말자,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저가품 취급하는 회사가 계속 저가를 이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앙드레긴 브랜드다 그래가지고 그걸 잠깐 약간 고가로, 그래서 저가품 취급하는 그 시장에서 고가로 팔아봐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장기적 거시적인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예를 든 거고,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어떨 때 저가로 하는 게 좋고 어떨 때 고가로 하는 게 좋으냐, 이걸 이제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어떨 때 고가를 정하는 게 좋고 어떨 때 저가를 정하는 게 좋으냐. 저는 책에는 고가만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저가는 반대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고가 네 가지 경우를 꼭 아시는데, 첫 번째가 수요의 탄력성이 낮을 때. 오늘 모의고사 문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수요 탄력성이 낮을 때 요건데요. 그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고객이 가격에 둔감하다는 뜻이에요. 탄력성이 높으면 고객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뜻이고,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 둔감하다는 얘기예요. 고객 첫 번째. 그럴 때는 고가로 정해도 돼요. 고객이 가격에 둔감할 때.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높을 때. 이거는 독점의 유지가 쉬울 때. 그죠? 경쟁사들이 잘 못 들어올 때. 그때는 고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독점 유지가 쉬울 때. 세 번째, 규모의 경제가 미미할 때. 이건 뭐냐면 원가 절감이 잘 안 될 때. 그죠? 원가가 팍팍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산할수록 원가가 척척 내려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 그때 그냥 고가로 가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높은 품질로 소비자 유인하고자 할 때. 다시 말하면 품질로 경쟁하고자 할 때. 품질 경쟁을 추구할 때. 이럴 때는 고가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에 네 가지를 상대 저가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마지막 대등 가격은 뭐냐?
대등 가격은 가격으로 차별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남들과 똑같이 하고 다른 차별화 수단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으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딴 데보다 비싸게 파는 회사야. 좋은 제품 비싸게 파는 회사. 여기는 딴 데보다 싸게 파는 회사야. 비슷한 걸 더 싸게 납품하는 회사야. 이런 건데 여기는 가격은 똑같이 하는 거니까 다른 차별화 수단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가격 정책은요. 그 따라야 할 지침, 방침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가 가격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지침, 방침 이 정도 이해하시는데 그 우선은 책에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단일로 갈까 또는 탄력으로 갈까. 이게 첫 번째 개념이죠. 단일로 갈까 탄력으로 갈까. 두 번째가 상층 흡수로 갈까 또는 침투로 갈까. 상층 흡수로 갈까 침투로 갈까. 세 번째는 재판매 가격을 유지할까 안 할까. 유지 여부.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따라야 할 방침이나 지침. 자, 그러면 이거는요, 제가 또는으로 썼어요. 또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선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에 달렸냐면, 회사의 방침이다, 지침에 달렸어요. 우리 회사 가격 방침. 가격 지침이 어느 쪽이냐. 단일로 갈까, 탄력으로 갈까. 상층수로 갈까, 침투로 갈까. 재판매액을 유지할까, 안 할까.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좀 주관적인 단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단일로 갈까 탄력으로 갈까, 상층수로 갈까 침투로 갈까, 아니면 재판매를 유지할까 안 할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일 탄력은 좀 쉬운데요. 단일 가격은 뭐냐면은 내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다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단일의 가격. 제품이 같으면 가격이 같다 이거예요. 아침에 팔건 저녁에 팔건 낮에 팔건 뭐 학생한테 팔건 어른한테 팔건 한 개 팔건 10개 팔건 가격이 똑같은 게 단일 가격이. 쉽죠? 그럼 탄력은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생 할인, 뭐 조조 할인, 대량 할인, 그쵸? 또는 저녁에 막판 떨이로 할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때그때 가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탄력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관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죠? 제가 사는 어떤 동네 빵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은요 절대 안 깎아요. 항상 똑같아. 근데 그 옆에 빵집은 저녁 8시 넘어가면은 뭐 좀 패키지 묶어갖고 깎아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회사에 있는 방침인 거지.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가격을 단일로 갈 거냐 탄력을 갈 거냐 그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층흡수랑 침투인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상층흡수랑 침투. 거의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상층흡수랑 침투. 상층흡수가 뭐냐 그러면은 상층흡수는 선고가 후저가. 선고가 후저가. 침투는 선저가 후고가를 말하는 거예요. 선저가 후고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선고가 후저가니까 대충 가격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선고가 후저가. 높게 출발했다 낮추는 가격. 이거는 선저가 후고가. 낮췄다가 높이는 가격. 이거예요. 선저가 후고가. 그러면 왜 상층흡수는 선고가 후저가냐 이거를 두 가지로 답변하셔야 돼요. 왜 선고가일까?
왜 선고가로 했다가 후 저가로 내려갈까? 자, 두 가지 답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객의 가격에 둔감하니까, 첫 번째예요. 고객에 둔감하기 때문에 선고가로 해도 받아들여요, 고객들이. 그쵸? 첫 번째 목표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초기에 투자비를 빨리 많이 회수하려고,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투자한 걸 빨리 회수하려면 가격이 높으면 되죠. 그럼 빨리 좀 많이 안 팔아도 회수가 되겠지.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선고가를 정하고 나서 목적이 달성되면 저가로 내려가는 것을 상층흡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투, 선저가 후고가는 왜 또 선저가냐? 미리 가격을 낮췄다가 점점 올려요. 이유가 뭘까? 이건 쉽죠? 고객 가격에 민감하니까. 이 민감하다는 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탄력성이 어떻다고 얘기하면 돼요? 탄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마 오늘 모의고사 아니면 퀴즈 저녁 스터디 문제 있을 거예요. 탄력성 얘기가 있는 거 제가 넣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고객이 가격에 민감할 때는 가격을 낮춰서 출발해서 높이는 거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되도록 빨리 시장을 빨리 많이 확보하려고, 시장을 빨리 많이 확보하려면 가격을 낮춰갖고 쫙 퍼뜨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다시 가격을 올려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의 예를 한번 제가 침투 가격의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그 예전에 이제 양담배 예를 제가 보통 드는데요. 이게 양담배 요즘에는 그냥 아무나 쉽게 풀 수 있죠. 사서 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는 그 졸업하고 뭐 몇 년 사이는 양담배를 아무도 필 수 없었어요. 그때는 양담배를 피면 매국노였었고 밀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안 팔았기 때문에 그걸 미군 부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서 만약에 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밀수꾼이나 뭔가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산 담배밖에 없었어요.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솔, 은하수, 뭐 청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담배 같지도 않고 막 이상하게 독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같은 그쯤 돼서 이제 양담배를 이제 개방을 했어요. 아무나 다 펴도 된다. 수입해서 팔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방이 됐는데, 그 양담배가 그 당시 국산 담배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가격은 또 비쌌거든요. 국산 담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인데, 양담배가 국내에 들어올 때 초기에 저가로 가격을 매겨가지고 국산 담배하고 가격을 동등하게 매겼어요. 그러면서 그 라이터나 이런 거 줬었어요. 아예 사은품도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양담배를 일단 가격도 비슷한데 맛도 좋은데 또 사은품까지 있으니까 많이 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피다 보면은 담배라는 건 인이백이면 그 맛에 딱 들이면 다른 맛은 잘 안 들어오고 그 맛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담배를 사게 되니까 가격을 높여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전략을 써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거예요. 요거 이제 얘는 안 들 거고, 그 요런 거 뭐 대부분 요런 게 뭐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뭐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오면은 초기 일단 비쌌다가, 그죠? 비쌌다가 점점 내려가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요렇게 이 두 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어로도 아셔야 되는데, 영어로 요 상층 흡수는 스키밍이라고 그래요. 스키밍. SKIM 한 다음에 뭐 MING 뒤에 붙이시는데, 스킴. 상층 흡수는 영어로도 아셔야 돼요. 그냥 한국말로도 스키밍 이렇게 쓰는 책들도 많아요. 문제로도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키밍으로 알아두시고 스킴 정도만 떠오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침투는 피네트레이션. 피네트레이션. 그냥 다 안 외워도 그냥 앞에 피니트 정도만 외워도 돼요. 스킴하고 피네트. 뚫다라는 뜻이거든요. 침투하다. 영어로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하나 수업 듣다 보면요. 아까 제가 여기서 한번 고가면 끝까지 고가. 이걸 제가 이쪽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고가니까. 한번 고가면 끝까지 고가, 한번 저가는 끝까지 저가. 대등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번 대등이면 끝까지 대등. 이렇게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장기적 거시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갑자기 고가였다 저가로, 저가였다 고가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이 모순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한번 고가면 끝까지 고가여야 되는데 고가였다 저가, 저가에서 고가를 바뀌냐 이거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 두 개가 모순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모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걸 선택했어요. 상대적 고가. 그러면 경쟁사는 이 정도가 돼. 경쟁사는. 근데 우리는 고가 얘보다 높은데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높은 상태에서. 그죠? 얘보다 높은데 우리 회사가 높였다 낮춰도 되고 또는 낮췄다 높여도 되는 거예요. 맞죠? 상대적 고가. 상대 저가는 요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경쟁사에 비해서 높은 거고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 가격을 정할 때 높여서 출발해서 낮춰갈까, 낮춰 출발해서 높여갈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주관적으로. 됐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상층 흡수나 침투는 신제품을 도입할 때, 도입 시에 쓰는 전략이에요. 신제품 도입할 때 고가로 출발할까 저가로 출발할까 이걸 정하는 거예요. 고가로 출발했으면 저절로 내려가는 쪽이고요. 저가로 출발했으면 저절로 올라간 쪽이에요. 가다 보면. 그래서 신제품을 도입할 때 고가 출발할까 저가 출발할까 이거를 정하는 것을 상층 흡수, 침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꼭 나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매가격 유지 정책 되게 참 말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통사가 있어요. 여기가 소비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파는데요. 유통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통사는요 물건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사다가 파는 회사인데 그죠? 이 회사가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상당히 독특한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다가 물건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얘는 목표 중에 중요한 목표 구색 잘 갖추는 거거든요. 소비자를 강력히 흡입해서 매출 늘리고자 하는데 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 중에 몇 개를 딱 정해가지고 그 제품의 가격을 원가보다도 내가 사온 원가보다 낮게 매겨요. 가격 자체를 매우 낮게 매겨요. 그죠? 그러면은 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이제 많이 사가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손해볼 수 있지만 그 제품은 손해볼지라도 손님들이 온 김에 그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여타 제품을 더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매출을 높이는 방법을 쓸 때가 있는데 그거를 요 회사가 쓰는 전략 중에 손실 유인 상품이라는 걸 우선 선택한다는 거예요. 손실 보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품을 몇 개를 정해서 소비자를 강력히 땡기는 거예요.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그런데 그거 팔아서는 이익이 안 나요. 근데 그거 외에 추가로 여타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전체 매출액을 높여서 마진을 추구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걸 영어로 쓰면요. 로스 리더라고 그래요. 로스 리더. 손실 보면서 이거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손실 보면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상품. 로스 리더. 로스 리더도 그냥 한국말로 많이 써요. 책 보면 로스 리더. 또 이걸 우리가 흔히 그냥 시장에서는 미끼 상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미끼 상품. 그죠?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미끼는 다 미끼가 되면 안 돼요. 몇 개만 미끼를 해서 소비자가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찾아오게 하고 와서 딱 달랑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더 많이 사게 해서 전체 매출 높이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반포 쪽에 가시면 뉴코아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뉴코아가 이걸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요구르트가 하나가 100원 정도에 팔리던 때 요구르트 한 개 100원짜리를 10원에 판 적이 있어요. 10원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손해가 나겠죠. 10분의 1로 가격 낮췄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그 요구르트 뭐 나쁜 것도 정상적인 상품을 10원에 파니까 사러 오잖아요. 와서 요구르트 한 개 사고 가지는 않아요. 힘들게 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경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더 사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성공을 한 사례가 있고 그 뉴코아에서 이걸 기한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보너스도 받고 인정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상품을 기획해서
요즘엔 이제 거의 다 하는데 그때 좀 빨리 실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유통사의 전략 중에서 손실 유인 상품 또는 로스 리더를 택해서 전체 매출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조사 입장으로 오는 거예요. 제조사 입장으로 오시면은 제조사 입장에선 내 제품이 로스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얘한테 50만 원에 파는 거를 얘가 15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걸 싫어해. 내가 50만 원한테 판 걸 얘가 15만 원에 파는 거를 싫어해. 얘가. 왜 그럴까? 왜냐면요, 이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돼요. 얘 때문에. 왜 훼손되냐면은 소비자는 15만 원에 사면서 얘 참 나쁜 회사다 이럴 수가 있어요. 왜 15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50만 원 가격 매겨놓고 파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혹시 뒷구멍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정상적 루트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죠?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물건이 하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회사는 좀 비도덕적인 회사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팔면 거꾸로 이렇게 팔고, 그러면서 이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품이 로스가 되는 걸 얘는 싫어합니다. 얘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얘는 수도 없이 많은 제조회사로부터 사서 물건을 갖춘 다음에 그 중에 몇 개를 테이크해서, 몇 개를 이렇게 택해서 그걸 갖고 로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가 없어요. 자기는 여기는 싸게 팔면 인기가 생겨. 그런데 요 채택된 요 회사가 피해를 봐.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는 제조회사 입장 가세요. 여기는 빼버리고, 자, 제조사가 파는 가격을 이거를 판매 가격이라 하고, 제조사가 유통회사가 파는 가격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유통사가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을 재판매 가격이라고 해요. 거기가 여기까지예요. 재판매 가격. 재판매 가격. 요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씁니다. 얘가. 지금 얘가 쓰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끔, 예를 들어서 한 45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끔 유지하는 정책. 그 재판을 유지하는 정책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내 가격을 5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팔면은 내가 손해봐.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봐. 나 나쁜 회사 돼버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끔 유지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유지정책 하면은 이름이 유지정책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안 하고. 됐죠?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이 이 교과서에 나왔느냐? 재판의 유정책이라는 말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대답이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얘가 이 물건을 얼마에 샀든지 이 가격이 파는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50에 샀든 60에 샀든 15에 파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전체적인 매출만 높이면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손해보면서 파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에 문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자꾸 내 것만 갖고 이렇게 하면은 나만 피해가 생기거든요. 어디 가서 30만 원에도 못 팔아. 이제는 고객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 물건이 15짜리야. 30만 원 매겨도 안 팔려 이제는. 그쵸? 나 진짜 피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정거래 얘가 마음대로 이제 가격을 매겨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통사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예 중에 여성분들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매장마다 가격이 달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팔고 싶은 대로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면 재판매를 유지하려면 그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방법. 얘가 제조사가 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 방법은 가격을 표기한다는 거예요. 표기 또는 명기하면 돼요. 가격을 어떻게 명기하냐면 예를 들면은 뭐 희망 소비자 가격 또는 뭐 권장 소비자 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거예요. 제품에다가 가격을 표기하는 거예요.
희망 소비자 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 또는 뭐 공장도 가격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격 붙이면 안 되냐? 왜 이런 희망, 뭐 권장 이런 말 왜 붙이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얘가 얘한테 가격을 강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너 얼마에 꼭 팔어? 안 팔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희망, 권장 이런 것들을 붙이고, 그쵸? 얘는 그냥 알아서 가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게 붙여지면은 얘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 소비자 가격을 45 적었으면은 그거보다 크게 차이가 나게 가격을 정할까요? 못 정할까요? 못 정합니다. 그 가격보다 훨씬 낮으면은 고객들이 의심합니다. 이거 물건에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짜가 아니냐, 이게 의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이고 있다. 공장도 가격 이 정도 붙이고 있다. 요거 붙여 있는 경우도 본 것 같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할 때는 붙여도 돼요. 직접 만들어 직접 할 때는 붙여도 되고, 유통을 통해서 움직일 때는 이 회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희망, 권장 이렇게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쪽에도 또 심화반 가면 조금 더 들어갈 게 있는데 그건 오늘 일단 건너갈게요. 너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가격 산정인데요. 이제 용어를 요 용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은 요 흐름을 잘 타고 있어야지 정리가 쉬우니까. 맨 처음에 전략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산정이 나오는데, 산정은 뭐냐? 산정은 가격 결정의 근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거. 가격 결정의 근거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근거가요, 이번에는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 가격 결정 근거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상한. 상한 나중에 쓰고, 상한 말고, 우선은 여기는 소비자, 여기는 경쟁자, 여기는 원가. 이걸 먼저 쓸게요. 가격 산정 근거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소비자, 하나가 경쟁자, 하나가 원가인데, 이게 소비자가요 상한, 그 다음에 원가가 하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는 비교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 기준. 자, 예를 들면은 소비자는요, 가격이 어떻게 되면 싫어하죠? 올라가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못 올라가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이거보다 비싸면 안 살 거야, 딴 데 갈 거야, 그쵸? 가격 좀 낮춰,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상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반면에 원가는 이거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안 돼, 손해봐, 이거보다는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하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사는요, 비교 기준. 그러니까 경쟁사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이 차이 나면 우리가 소비자를 많이 놓쳐, 그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가격 결정의 뭐다? 근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거. 자, 그런데 저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이건 객관적이에요. 여러분이 외우는 방법이 여기 주관적인 거를 먼저 크게 방향 설정해 놓고, 단일로 갈까, 탄력으로 갈까, 상층흡수로 갈까, 침투로 갈까, 이런 큰 방향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세 개를 고려해서 하나는 상한, 하나는 하한, 하나는 비교 기준의 역할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격을 정할 때 상한과 하한의 그 폭이 넓을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요, 아니면 그냥 되게 좁아서 거의 주어지는 것 같아요? 좁다고 이해하세요. 좁다고. 그죠? 왜냐면은 위에서 밀고 내려온 힘, 아래에서 밀고 올라간 힘이 워낙 강하다는 거예요. 이 힘이 워낙 세. 요즘에 소비자 힘도 강하고 원가 압력도 강해. 그죠? 또 경쟁사의 어떤 그 가격도 영향력이 높아. 그래서 이 가격대가 거의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의. 선택폭이 거의 없어. 이 보면은 한 10원만 올라도 고객들이 막 확 민감하게 반해.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라면이 예를 들어서 한 500원대라고 해볼게요. 500원대. 라면 한 개가 500원대. 요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 상한과 하한을 고려했을 때 요 정도 라면 한 개는 500원대가 적정해. 객관적으로 요 정도가 나와요.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소비자가 안 사. 이거보다 낮아지면 회사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거 조금 공간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500원대가 정해지면은 이걸 가지고 와서 최종 가격을 설정하는데, 최종 가격은 501원이 될 때도 있고 또는 499원이 될 때도 있고, 이거는 실제로 거래처하고 거래하는 가격이에요. 이건 내가 내부적으로 정한 가격대고, 이걸 갖고 실제로 거래할 때는 501원이 될 수도 있고 499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떨 때 501원, 499원 그걸 정하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이건 알겠는데 이건 앞단계에서 정한 거고, 구체적으로 거래처랑 거래할 때 금액은 501원, 500원이 될 수도 있고 501원 될 수도 있고 499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러면 여기가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소비자의 심리, 이건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 소비자 심리를 고려해서 가격대가 결정되고, 하나는 거리, 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험이 잘 나와요. 여긴 별로 안 중요한데, 요거는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가격이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얼마, 저쪽 강원 충청은 얼마, 제주도는 얼마, 해외는 얼마, 이렇게 달라진 경우가 있고 안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서울 경기는 강원 충청이 다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면은 우표식 가격 결정, 이런 결정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우표식 가격 결정은 우표 가격만큼을 추가하는 거예요. 우표 가격만큼을 더 추가로 받는 건데, 이거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거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쪽이에요, 같아진 쪽이에요? 네, 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그쵸? 왜냐면 전국이 우편료가 똑같다, 만약에. 그러면 이쪽인 거고. 전국의 우편료가 다르다, 거래에 따라 좀 다르다, 이쪽인 거지. 요즘에 택배 해보면은 제주도 도서를 제외하고는 전국 동일하죠. 제주 도서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인 거지. 물론 제주 도서는 물론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우표식 가격 결정도 양쪽에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대답하신 게 이쪽에 다르면 이쪽이 맞을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보시고, 이제 요 얘기인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보셔야 돼. 요건 좀 이따 하고, 여기에 할 게 있어요. 여기 소비자를 상한선을 고려해서 가격 결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 경쟁자 고려한 게 두 가지가 있고, 원가 이런 게 두 가지 있어서 총 6개가 나와요. 여기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책에 보시면 이 소비자를 근거로 한 게, 책에는 원가가 먼저 나왔으니까 원가 기준 먼저 볼게요. 원가 기준 보니까 원가 가산법과 목표 결정법 나오죠. 원가 가산법, 목표 가격. 요거 지난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 있었는데, 문제 가지고. 원가 가산법, 목표 가격 결정법 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질문하신 분은. 이건 뭐냐면 원가에다가 이폭을 더하는 거예요. 원가에 이폭을 더하는 거예요. 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거는 목표 가격 결정법은 원가에 목표이익률을 곱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률을 10%로 할까 20%로 할까, 그러면 목표이익률이 10%다 그러면 원가 곱하기 1.1, 10% 더하시면 되고, 10%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고, 이익률이 20%다 그러면 원가 곱하기 1.2, 원가에다 20%를 곱한 걸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곱하기로 하는 거예요, 더하기로 하는 거예요. 말이 원가 가산법이죠. 가산. 원가에다가 나는 물건 하나 팔면은 1,000원씩만 이익 보겠다, 1,000원 얻는 거예요. 옷가게 가서 보시면요, 이 비율로 가격 안 정하고 그냥 내가 요거 하나 팔면 3,000원 이익 남기겠다, 3,000원 더해서 팔거든요. 물론 그런 회사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온 거에다가 그냥 값을 더해갖고 목표이익을 더하는 방법이 있고, 10% 아니면 20%, 30%를 곱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근거는 원가가 근거예요. 원가에 이폭을 가산하든지 원가에 목표이익을 곱하든지. 됐죠? 요거 질문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저한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어디가 더 쉬운가? 두 번째가 뭐였지? 경쟁 기준. 이 경쟁자를 고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쟁 대응하고 입찰 가격이 있어요. 경쟁 대응하고 입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쟁 대응이라는 것은 그냥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경쟁이 시장하에서, 경쟁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파는 판매자가 수도 없이 많아. 그죠?
요즘에는 이제 한 10걸음 걸으면은 이렇게 막 마트 나오잖아요. 너무나 많아, 마트가. 그쵸? 자, 그럴 때 가격 결정 방법인데, 이때는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따르는 쪽일까요? 따르는 쪽이에요. 그래서 가격 수용자라고 그래. 네. 가격 수용자. 내가 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 워낙 경쟁이 심한데, 나 혼자 동떨어지게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서 시중에서 결정된 가격을 내가 따르는 쪽이다. 이쪽은 경쟁 대응은 경쟁자의 가격을 대응하는 거예요. 경쟁자 가격에 대응하는 거. 그리고 입찰은 경쟁자 가격을 알아야 몰라요? 입찰 안 해보셨죠? 요거는 경쟁자가 알아요. 제 얼마 파는지 다 알고 내가 가격 정하는 거고, 입찰을 할 때는 가격을 서로 비밀로 해요. 몰라. 그래서 경쟁자가 예상을 해서 걔보다 내가 싸게 매겨야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써갖고 내는 거예요. 가격을. 경쟁자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내가 주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따르는 거고, 시장에서 결정 내가 따르는 거고, 이거는 그냥 내가 정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어. 이 정도 설명하면 심화반도 진짜 쉬워요. 듣고 나면 다 심화반엔 다 돼 있어요. 제대로 다 정리가 돼 있어. 근데 어제 지금 듣고 보시면 나중에 보면 도움이 된다. 자, 소비자 가격 결정, 소비자 근거로 가격되는 것이 수요 기준 써 있어요. 수요 기준. 지각 가치하고 가격 차별이 돼 있는데, 지각 가치, 가격 차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각 가치는 심화반 가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지금 얼핏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각이 뭐였죠? 조직행위론에서 배우셨는데, 지각, 소비자가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은 어떤 자동차 회사가 A라는 자동차를 팔아 왔는데, A에 업그레이드된 자동차, 뭐 소나타가 있는데 소나타2를 일단 내면서, 요번에는요 뭐가 바뀌었어, 이래서 뭐를 집어넣고 뭐를 개선하고 뭐가 좀 좋아졌어, 그러면 소비자한테, 그러면 기존 소나타는 1,000,000원인데 이렇게 좋아진 거는 얼마까지 될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봐요. 이건 물어봐야 돼, 고객한테. 요런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전에는 뭐 직접 이렇게 열쇠를 따갖고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엔 띡띡하면 들어가잖아요. 편해졌잖아. 그럼 너 얼마까지 더 낼 의향이 있냐? 이게 편해진 거. 또는 추울 때 이게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서 엔진 키면 그 따뜻해지는데 오래 걸리니까 집에서 켜놓고 나오면 돼. 너 얼마 좀 더 낼 의향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10만 원 정도 비싸면 내가 그거 살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다 대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영한 게 지각가치 가격정법이에요. 지각한 가치,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를 가격에다 반영한 방법이에요. 이 정도면 심화반 가서 쉬워져요. 좀 들어두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차별, 소비자별로 가격을 차별할 거냐 말 거냐.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아니고 다음에 심화반 가서 배워요. 요것도 가격 차별 여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은 이제 개론 수준으로 쭉 전개하는 거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줄거리만 좀 잡아주시고, 더 있다 들어가면 좀 더 할 얘기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최종 가격 결정 있는데, 첫 번째가 아마 관습 가격이 첫 번째일 거예요. 관습 가격. 관습 가격은 뭐냐면은 관습적으로 그동안 써왔던 가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과거에 사용했던 가격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관습 가격입니다. 중요한 거는 주로 이것은 저가품에 주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저가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필이면 100원, 뭐 샤프심이면 5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트면 뭐 1,000원, 뭐 이런 거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래왔던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 썼던, 주로 저가품의 경우에 과자는 예를 들어서 500원, 그죠? 그럼 500원 이렇게 딱 그냥 계속 그걸 지키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자 회사가 과자가 한 봉지에 만약에 500원이다. 그 가격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소비자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과자면 500원이면 되지 뭐 2,000원짜리 과자를 어떻게 사 먹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 500원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과자의 원가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그 과자 원가가 밀가루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고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500원을 이거 높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개는 양을 줄이잖아요, 그쵸? 양을 줄여가지고 이 봉지 안에다가 공기를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얼마 들은 잘 모르게 해서, 그쵸?
흔들려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대처합니다. 가격을 안 바꾸고 내용물을 바꿔 양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관습 가격이에요. 가격 유지합니다. 이거는 뭐 티셔츠 그러면 그냥 한 10,000원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뭐 이게 잘 안 바꾼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수하고 명성이 나오는데, 단수 가격 대 명성 가격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둘은 같이 비교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을 제가 여기 얘니까 여기 조금만 지울게요. 이 정도. 이 둘은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은데, 자, 명성 가격을 먼저 쓸까? 명성 가격을 먼저 쓸게요. 명성 가격하고 단수 가격. 명성 가격하고 단수 가격. 자, 이렇게 쓸게요. 그 명성 가격, 단수 가격 두 개를 한꺼번에 볼 건데, 둘 다의 그림이 그 Y축은 가격, X축은 그냥 수요, 가격, 수요, 이런 관계 그림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가격과 수요의 관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제학을 안 배우는데, 경제학에 가시면은 수요 함수, 공급 함수라는 걸 배워요. 경제학에 가시면 수요 함수가 어떻게 생긴다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수요 함수가 뭐냐면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고객의 수요는, 우리 소비자들의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그냥 상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명성 가격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데, 자, 이 중에서 요 윗부분이 있잖아요. 요 윗부분은 그냥 정상적인 수요 함수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하는 형상. 아까 그렸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직선, 곡선 차이가 있지만 패턴은 같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할 명성 가격은 이 위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을 말하는 건데, 아래쪽은 참 특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가격을 높였는데 수요가 증가해요. 가격이 높아졌는데 수요가 증가해요. 이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높아졌는데 더 많이 사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 대답이 소비자의 심리 때문이야. 이렇게. 심리. 소비자의 심리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비자 심리. 가격을 높였는데 수요가 증가한다. 참 특이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마케팅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가격, 품질, 연상 효과라는 거예요. 이 책에 없으면 꼭 적으세요. 진짜 중요한 용어예요. 가격, 품질, 연상 효과. 명성 가격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 품질, 연상 효과.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참조해 두세요. 긍지 가격. 위에 게 더 중요해요. 1번이 가격, 품질, 연상 효과. 인데 이 가격, 품질, 연상 효과가 뭐냐면은 소비자 심리에, 지금 심리로 얘기해야 돼요. 소비자 심리에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격이 비쌀수록 품질이 좋다, 이렇게 소비자가 믿고 있다면 가격을 높였는데 수요가 증가한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그러냐? 대답이 소비자 심리에 품질이 대단히 중요한 제품, 품질이 예를 들면은 의약품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 의약품이나 무기는 품질이 나쁜 제품을 소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안 쏴져, 총이.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약품, 내가 아파서 의약품 먼저 약이 안 좋은 약이야. 내가 더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들은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죠. 그런데 그런 제품인데 소비자 마음에 어떤 게 깔려 있냐면 가격이 비쌀수록 품질이 좋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싼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양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무슨 뭐 신평원 이런 데서 가격에 대해서 양약은요 뭐 알약 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다 정해놔요. 얼마 이상 못 팔고 이런 게 정해 있어서 그런 일은 없는데 한약 같은 데 가시면 한약은 그렇게 딱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아파요. 그럼 요거는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다 그러면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가냐면은 10만원짜리가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지불 능력만 있으면.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어디 산골에서 무슨 뭐 산삼 100년 된 산삼을 누가 발견했다. 발견했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에 팔면 잘 안 사는데 500만원에 팔면 관심이 생겨. 뭔가 굉장히 아주 불치병까지 고칠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쌀수록 더 수요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무기 같은 경우도 의외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죠? 미국이 이제 무기를 팔아갖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몇 천억을 줘서라도 그냥 나라를 지키고 그런 거니까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가격이 비싼 품질이 좋다라는 그런 게 깔려 있어야 돼. 가격이 비쌀수록 품질이 좋다. 깔려 있으면 가격을 높였는데 수요가 증가 현상이 있다. 이거 하나하고 이거는 참조하시는데 긍지 이 어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소비하면서 내 긍지가 드러나는 제품이라면 영어로 이제 프라이드 내 프라이드가 생기는 제품이라면 가격을 높였을 때 수요가 더 증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모든 제품의 경우는 아니고 약간 고급스러운 제품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승용차 대형 주택 이런 거 또는 뭐 오페라의 로얄석의 맨 앞자리 그죠? 이런 거는요 가격을 비싸게 부를수록 그걸 소비하면서 난 이런 차 타는 사람이야 난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야 그쵸? 저기 그 도곡동에 가면은 주상복합 되게 비싼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 넓이는 넓지도 않은데도 보통 100억 이렇게 하거든요 100억에서 뭐 150억 그러면 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데 수요가 몰린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래서 뭐 월드컵에 뭐 결승전에 뭐 정몽준 옆자리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거기는 뭐 보통 로얄식이 뭐 로얄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팔려요. 그 정도 자리면. 왜냐면 이제 TV에도 많이 비칠 거고, 그죠? 또 꼴르고 막 정몽준이랑 이렇게 안을 수도 있고, 그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가격 확 올라가도 수요가 증가한다. 그 이제 긍지 가격 때문이다. 근데 둘 다 소비자 심리가 반영된 가격 결정이에요. 자, 더 특이한 게 뭐냐면 단수 가격인데, 그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2,000원, 여기가 2,050원, 여기가 1,950원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단수가 뭐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단수가 뭐냐 그러면 단수는 영어로는 오드 넘버라는 거예요. 오드 넘버. 오드가 뭐냐면은 오드 넘버가 뭐냐 그러면 홀수라고 해석하는 용어예요. 기이한 숫자. 오드. 그 반대말은 짝수인데 짝수는 영어로 이븐 넘버라고 그래요. 이븐 평평한 숫자. 홀수, 짝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2,000원하고 1,950원을 이렇게 보면요.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은 얘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가격이 그죠? 내려가니까 수요가 증가했다 할 수 있죠. 이건 정상적인 수요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지금부터 얘기한 단수 가격은 요쪽에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쪽에서 얘기는 가격을 높였는데 수요가 증가해. 2,000원에 2,050원. 가격이 높아졌는데 수요가 증가해. 그죠? 얘하고 좀 비슷하죠? 방향성이 좀 특이하잖아요. 가격이 왜 높아졌는데 수요가 증가하냐 이거지. 그죠? 그럴 때 이거 두 개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50원 비싼 제품이면 품질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50원 비싼 제품 사면서 프라이드를 느껴요. 내가 너보다 50원 비싼 거 먹는다. 예? 쟤네 이래서 뭐 아이스크림을 1,000원짜리 먹는다. 1,050원짜리 먹으면서 난 너보다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 차이를 갖고 이걸로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을 높였는데 수요가 증가하느냐? 대답이 홀수로 가격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홀수로.
또는 그냥 홀수, 어떤 사람은 이거 짝수지 않느냐, 짝수 홀수 개념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좀 기이한 숫자, 이런 건 평평한 숫자, 밋밋한 숫자. 이렇게 정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식의 반응이 있냐면은, 가격을 이렇게 정했다고 쳐보세요. 2,000원 이렇게 정하면요, 그냥 느낌이 대충 정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원가가 한 1,500원 좀 넘을 거고 2,000원 안 될 건데 대충 툭 정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원가가 뭐 1,000 얼마, 1,700원, 1,800원 되는 거를 이렇게 이것저것 부품을 합치다 보니까 2,000원이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정했어, 또는 성실하게 정했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가격을 성실하게 정했던 느낌이 나. 부품 가격을 다 일일이 다 구해서 더했더니 2,000원이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했어. 이거는 대충 정했어. 이쪽에 신뢰가 간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숫자일 때 더 민감하게 수요가 더 늘어나고, 신뢰가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난다. 이걸 우리가 단수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유는 그냥 소비자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소비자 심리 때문에 가격을 정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은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만은 더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인쇄된 글자냐 손글씨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데요. 똑같은 숫자인데도 그 연구하고 있어요, 마케팅에서. 인쇄된 가격으로 보여주느냐, 손글씨로 보여주느냐, 또는 빨간색으로 보여주느냐, 파란,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하고 있어요, 소비자 반응이. 근데 그런 건 다 소비자 심리를 우리가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는 안 들어가요.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명성과 단순 진짜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마 단계화가 먼저 나오나? 네, 유보 가격과 최저수용 가격, 유보 가격하고 최저 수용 가격, 이렇게 요것도 이제 같이 보시는데, 유보 가격, 최저 수용 가격, 요거는 소비자 마음에 나온, 요거는 맥스 가격이에요. 맥스, 소비자 심리로부터 나온 맥스. 그 다음에 요거는 소비자 심리로부터 나온 민 가격이에요. 소비자 심리에서 이거보다 비싸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파카를 산다고 해도, 예서 뭐 5천만 원? 말도 안 되지, 그쵸? 1,000만 원? 이것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파카를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500원보다 싸? 이상한데? 뭐 100원보다 싸?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로부터 나오는 상한가하고 하한가가 있어요. 이게 심리로부터, 여기는 객관적인 건데,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소비자 마음에, 이거보다 비싸면 말도 안 돼, 이거보다 싸면 말도 안 돼. 특히 이제 싼 쪽은 의심을 한다는 거죠, 뭐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 심리로부터 나온 맥스 가격과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단계화가 있을 텐데, 가격 단계화. 자, 요거는요, 영어로도 아셔야 되는데, 영어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심리에 가격 단계가 있다, 가격대가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가, 중가, 그 다음에 고가, 가격대가 있다, 소비자 심리에. 예를 들면은 자동차라고 할 때, 자동차가 저가는 1,000만원대 자동차 1,000만원, 중가는 뭐 2,000만원, 고가는 3,000만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해볼게요. 소비자 심리에 자동차, 승용차가 저가도 있고 중가도 있고 고가도 있다. 1,000만원은 저가, 중가는 2,000만원, 고가는 3,000만원,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소비자 심리예요. 이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소비자 마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500만원짜리 차를 시중에 냈다. 1,500만원짜리. 이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아요? 소비자 심리에는 저가, 중가, 고가라는 가격대가 있는데, 저가는 1,000, 중가는 2,000, 고가는 3,000, 이게 머릿속에 마음에 형성돼 있어. 어느 회사가 1,500만원짜리 차를 냈어. 팔릴까 안 팔릴까? 잘 안 팔려요. 왜냐면요, 소비자 심리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짜리 자동차는 저가품 중에 좀 비싼 거냐, 중가품 중에 싼 거냐, 애매할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저가로 봐야 될지 중가로 봐야 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못 받아들여.
소비자 심리 이런 게 있어요. 가격대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대. 특정 제품에 대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지 말고 저 안에서 정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저거를 영어로도 아셔야 되는데 영어로는 그냥 라이닝이라고 그래요. 라이닝. 자, 됐고 이제 그 가격 조정 말고 촉진 가격이 나오는 7번. 촉진 가격은 특정 품목 가격을 대폭 낮게 책정한다. 앞에 뭐가 떠오르세요? 로스리더. 로스리더. 그거 떠올리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소비자 지각 또는 심리를 고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인데요. 6번. 가격 조정은 가격 인상이 있고 인하가 있는데 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되지도 않아. 가격은 되게 인하 위주로 많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거래 가격이 있는데 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에서부터 다시 인하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이건 다 저희가 심화반 가서 볼 내용이니까 오늘 그냥 건너갈게요. 인하가 더 많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인상보다 인하가 많다. 기타에 보완제에 대한 가격 정책 나오는데 보완제라는 말 혹시 아세요? 이것도 경제학적 용어라 좀 어려운데 그 경제학적 용어 중에 보완제하고 대체제란 말이 나와요. 보완제하고 대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완제는 뭐냐면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걸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예전 책들은 커피, 설탕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고 신발, 양말 이런 것도 보완제고 또 뭐가 있을까? 카메라, 필름 이런 게 되게 보완제 관계. 대체제 관계인 것은 아예 뭐 버스하고 택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바꿔서 소비할 수 있는 게 대체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보완제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완제 관계에서 그 중에서 진짜 시험에 잘 나온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영어로 Captive Product Pricing이라고 쓰는 용어 있죠.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Captive Product Pricing은요, 우선 설명 먼저 해보면 보완 관계인 제품 중에 하나는 매우 싸게 팔고 나머지 보완 관계인 다른 제품 매우 비싸게 팔아서 전체 소득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냐면은 잉크젯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를 보시면 그 잉크젯 프린터는 매우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까 할 정도로 10만 원 안쪽으로 팔잖아요. 그런데 그 잉크젯 프린터 산 사람한테 잉크를 팔 때는 이 잉크젯 프린터는 정품 잉크를 안 쓰면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AS도 안 된다. 또는 이래서 불법으로 아마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식 정품 잉크만 쓰게 하는데 정품 잉크 되게 비싸요. 그래서 보완 관계 하나는 싸게 팔고 하나는 비싸게 파는 게 Captive Product Pricing인데 Captive Product Pricing을 해석할 때는요. 포획 제품 가격 이렇게 많이 써요. 포획 제품 가격.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캡티브고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 포획 제품 가격. 포획은 뭐냐면 사냥꾼이 이렇게 동물 짐승 잡은 거가 포획이잖아요.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를 사는 순간 넌 나한테 포획된 거예요. 넌 영원히 이제 잉크를 사야 돼 나한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포획 제품 가격이 되는 거고. 이런 예가 또 들 수 있는 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완성품 자동차는 생각보다 싼 거예요. 기술력에 비해서는. 싼 거고, 대신에 자동차 사고 나면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부품 고치잖아요. 부품 가격이 진짜 생각보다 비싸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만 팔아서 수익 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부품을 추가로 팔아서 고치고 이런 거 갖고 돈을 많이 번다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 부품을 다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사서 조립하면 완성품 나온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돼요. 그 정도로 비싸게 팔려요. 부품들이. 그런 식의 느낌이 포획 제품 가격 또는 Captive Product Pricing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용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음 가격, 이건 다음에 할 건데 묶음 가격을 영어로 패키지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때 보면은 순수 묶음하고 혼합 묶음으로 나눠져요. 순수 묶음,
혼합 묶음, 순수 묶음 가격, 혼합 묶음 가격 이렇게 나눠지는데, 순수 묶음은 뭐냐면 패키지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패키지 가격. 예를 들어서 뭐 패키지는 뭐냐면 컴퓨터, 무슨 모니터, 뭐가 있지, 뭐 키보드, 마우스 이걸 합쳐갖고 전체로 얼마. 근데 따로따로는 안 팔어. 그러면 그게 순수 묶음이고요. 패키지 가격도 있지만 각각 가격도 있어요. 따로따로 파는 경우도 있어. 그럼 혼합 묶음이 돼요. 묶음 가격 두 가지입니다. 순수 묶음과 혼합 묶음. 다음에도 합니다. 오늘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4P 중에 2개 중요한 건 다 끝냈고, 지금부터 좀 쉬고 식사하고 오시는데, 45분? 45분쯤 오시고요. 45분쯤 오시고, 아마 1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1시간 정도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을 그냥 일찍 마치든지, 제가 여러분 의견 가지고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들어오세요.